예, 북한의 잇따른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레드라인의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해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북한이 이른바 화성 14형으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자, 두 분께 이제 한 번씩 여쭤볼게요. 저기 벌써 문 센터장님한테 먼저 여쭐까요? 예. 이제 발사를 하고 나서 어제 이제 김정은 부부, 리설주하고 김정은이 자축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조성해놓고 자기들 스스로 자축연을 갖는 모습 굉장히 얄밉다고 할까요? 굉장히 이런 모습 정말 우리 국민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자 그만큼 자신 있는 거 아닌가? 또 거기서 이제 공업부장이 이런 군수공업부장이 이런 얘기했죠. 다른 도발도 그러니까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긴장 국면을 계속 조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자축 행사를 했다고 하는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매번 북한이 도발을 하고 나서 그걸 이제 대대적인 환영 또는 축하 행사를 가져왔어요. 일단 지난 7월 4일 날 다시 말하면 ICBM급 화성 14형 1차 발사한 후에도 대대적으로 그런 축하 행사를 이어왔고 또 역시 이번에 같은 형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위상, 업적을 부각시키고 김정은 중심으로 이 주민과 군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는 자 이제 우리는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우리를 얕잡아 보지 마라. 또 뭐 이런저런 압박과 제재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꿈과 같은 얘기다 하지 마라 하는 얘기고 말씀하신 대로 군수공업부장이 앞으로 신형 미사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겠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동성과 타격력을 강화시킨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사거리라든지 재진입 능력이라든지 유도 능력 그리고 탄두의 위력을 한껏 높인 그런 미사일을 계속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 지난 4일에 이어서 이번에 2차 이제 ICBM급을 발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불과 24일 만에 발사한 거거든요. 물론 지역은 다릅니다. 물론 지역 다른 거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자 그만큼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후에 며칠 내에 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는 거 아닌가. 너무 기간이 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고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고도화해서 특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실전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4일 날 했고 또 28일 날 했고 7월 4일 날 했던 미사일과 28일 날 했던 미사일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 저는 핵 사거리가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종류의 미사일이고요. 사실은 미사일을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사거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28일 날 미사일을 쏘고 나서 발표한 내용에도 이제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이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쨌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그리고 나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1대1로 이제 핵 군축 협상을 한다. 그게 이제 뭐 평화 협정과 평화 체제 협상도 이제 병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판단이 쓸 때까지는 아마 계속 도발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국이 가장 걱정하는 게 미사일의 어떤 실전 배치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뭐 기술 성능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재진입 시험 판단 시기를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ICBM의 핵 탑재 완성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국방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뭐 액면 그대로 좀 생각할 부분도 있고요. 미국
미국도 그렇게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나 중국도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 발사 시험 형태 자체가 이게 재진입 기술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제 고각으로 쏘기 때문에 이 추진력이 처음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진입 기술을 테스트하려면 사실 떨어질 때 속도가 막 20에서 3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고각으로 쏘면은 추진력을 거기서 소비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내려오는 속도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것을 근거로 재진입 기술이 아직은 안 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대로 고각이 아닌 제대로 쐈을 때에 또 그것이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탄두 소형화도 사실은 논란이 됩니다. 북한이 작년 3월 달에 이미 우리한테 보여줬죠. 이게 탄두 소형화된 탄두다. 근데 이것을 아직 뭐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사한 이후에 국방부 대변인이 ICBM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7월 4일 날도 ICBM이라고 표현을 했고 말씀하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발사한 그 각도라든지 사거리를 훨씬 적게 보고 있어서 이거는 뭐 중거리급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굉장히 빠른 발전 속도를 북한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이번 발사 장소가 지난번에는 평북 구성이었는데 이번에 자강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 쏜 위치도 굉장히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장소였지만.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선제 타격을 할 때 미국이나 이쪽에서 할 때 자강도는 중국 국경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아마 그곳을 북한이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이번 발사의 특징은 장소와 시간의 차이입니다. 물론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미사일은 지난 7월 4일 1차 발사할 때 미사일과 사실 동일 종류고 다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아마 연료량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탄두 무게를 조절을 해서 사거리를 늘렸을 가능성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차이점은 시간과 장소인데 시간대를 아주 심야 자정 직전에 발사했단 말이죠. 그것은 미국의 아침 시간을 고려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27일 날 발사하고 싶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미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을 심야 때를 이용을 했고 또 장소를 이제까지 한 번도 쏘아보지 않은 자강도라고 하는 곳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중국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실전 배치를 하고 미국을 실제 또는 대한민국을 실제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한국과 미국은 나름대로의 작전 계획과 전략 개념에 따라서 선제 타격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인데 접경 지역 같으면 사실 중국의 입장 때문에 타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들은 선제 타격을 피하고 기습 효과를 높이고 최대한 자기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원하는 목표로 날려보낼 수 있다. 그러면 중국도 만약에 자강도 발사 사실을 몰랐다면 사전에 깜짝 놀랐겠네요, 이번에? 어떻게 사실 보세요? 중국으로서도 그럴 수 있겠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미국을 향한 것이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으나 방향만 돌리면 중국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거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저 유럽 전역이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제사회를 향한 도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가 이번 북한의 도발을 중시하는 것이고 아마 이제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추가적인 제재 결의안들이 나올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일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그 문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 때문에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확답을 해서 같이 이제 한미 군사 당국이 이제 협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북 독자 제재 부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대북 독자 제재 검토 지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 우리들이 대응할 카드들이 많지 않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된 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곡간을 뒤져서라도 좀 찾아내라, 뭐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탈북한 우리 그 탈북민들이 지금 대북 송금을 적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걸 막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다면은 대북 확성기를 지금 더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지금 현재에서는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판단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미국 주도의 뭐 국제사회 유엔에서 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둥 은행을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그 단둥 은행 제재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그 방코 델타 에이시아 그 BDA라고 불리는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중국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제재에 이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유엔의 이제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을 할 때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검토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것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를 안길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이제 편성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저기 이미 오이사 조치 같은 제재 조치는 지금 저희 자체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카드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새 정부가 아마 고민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북한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온 것은 대화와 제재는 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와 대화하려면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대화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아직까지는 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재, 우리가 북한이 2010년에 천안함 피격 그 도발 이후 5.24 제재를 취했고 이후에 특히 2016년이죠. 작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하면서 우리가 개성공단 중단, 모든 민간 차원의 교류를 다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대부분 다 소멸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박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경우 다시 말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국제사회, 북한의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와 거래를 중지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A라는 국가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국가가 북한 근로자를 받는다. 그럼 우리는 모든 그 국가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준비,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건 우리 정부의 의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곳간을 뒤져서라도 제재 조치를 발굴해내라 했다면 아마 찾아낸다면 결국 김정은과 궁극적으로는 대화해야 되겠지만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그 목적과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혼자로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똘똘 뭉쳐서 해 나간다면 저는 뭐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난 생각합니다. 4일 1차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이제 제재를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2차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도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이 좀 더 강하게 이제 양국을 협박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가능할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유엔 논의에 대해서 좀 비관적입니다. 뭐 이미 많이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은 결국 북한에 넘어가고 있는 중국의 원유죠. 그리고 이제 석탄을 비롯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북한에 송출하는 노동자 핵심적인 부분들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중국이 명확하게 그것은 더 이상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이 ICBM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러 간의 관계가 아주 최악입니다. 서로 지금 뭐 500명 이상의 외교관을 상호 추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북한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뭐 북한이 그건 당연히 이용한다 생각하고요. 특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한 지 좀 됐습니다. 뭐
미국이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4년 만에 다시 재지정을 했고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 대만에 13억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을 했거든요. 예. 그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활적인 안보 이해를 건드린 부분이죠. 치명적이네요. 그래서 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안 좋은 틈을 이용해서 북한이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속도전으로 저는 이거를 치고 나간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논의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리키 헤일리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안을 못 받아들이겠으면 거부권을 행사해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강력한 안을 제시를 할 거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 생각에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면 이제 예. 이게 일종의 수순이죠. 예. 그 다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순서를 계속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제대 국면에 동참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30일 중국이 건군절인가요? 예. 예,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복을 차려입고 이게 사열 열병식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렇죠. 미국의 어떤 뭐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닌가? 또 하필이면 그게 이제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에 나온 열병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첫 번째는 뭐 가장 큰 것은 시진핑이 이제 2기 이 출범, 자기의 권력 2기 출범에 앞두고 이 시진핑의 위상, 다시 말하면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고 예. 대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겠지요. 이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의 시행 가능성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남중국해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따라서 이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군사 굴기, 다시 말하면 강한 중국,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예.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 건군절을 계기로 해서 예. 실전적인 열병식을 했고 본인이 직접 군복을 입고 나섰는데 예. 최근에 또 인도와의 일촉즉발 전쟁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의 국익을 건드리는 자 앞에서는 예. 우리는 우리의 이 군사력을 가지고 예. 다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는 사실 사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드도 배치하면 파괴시키겠다라고 그렇죠. 예. 얘기를 하고 예. 있고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렇게는 하고 있으나 과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아직은 미국의 군사력에 비해서는 중국이 거기에 필적할 만한 예. 다시 말하면 그걸 능가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 아마 저희들이 제안했던 남북 적시자회담 개최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런데 뭐 소식이 없으니까 뭐 개최는 물 건너갔고 지난번에 21일 날 하기로 했던 남북 군사회담도 사실은 이제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했던 투트랙 전략, 대화와 제재를 같이 가는 국면에 후진기어가 거래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대북 관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휴가 중이신데 어떻게 네. 좀 잡아가야 될까요? 네, 아마 지금 정부도 물론 선의로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또 제의도 했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사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대가 진정한 마음으로 응할 때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인데 예. 우리 대화의 제의에 도발로 나섰다고 하는 것은 당분간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효과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안 되면 계획을 수정을 해서 예.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 국제 공조를 강화시켜서 예. 김정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특히 대화 제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화의 의제와 종류는 지금 이제는 조금 변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제의는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예. 특히 이번에 북한이 엄청난 가뭄을 겪고 있는다든지 그런 거에 인도주의적인 그런 제안들은 계속해야 되지만 예. 예를 들어서 남북 당국자, 군 당국자 간의 그 정치적인 예. 군사적인 부분은 그것은 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시작이 된다면 그리고 예. 제재가 국제사회에 강화가 된다면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박원권 단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